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NHK, 아사히 등 주요 언론들은 일본 청년들이 일본어보다 한글을 더 선호한다는 통계 발표를 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일본 교육부와 문화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 겪은 어떤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에서는 왜 청년들이 일본어보다 한글을 더 찾게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캘리그라피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미사키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한글을 마주한 건 하라주쿠 거리에서였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죠. 검은 티셔츠에 하얀 글씨로 적힌 낯선 문자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직선과 곡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네모 안에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궁금증에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더니 한글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SNS를 뒤적이다 한글 챌린지 해시태그를 발견했습니다. 수천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죠.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로 짧은 단어들을 써보는 영상이었어요. 사랑해, 괜찮아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호기심에 펜을 들고 따라 써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방식이 신기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직선과 곡선이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다음 날, 문구점에서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써봤어요. 물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 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룸메이트 유카는 그저 유행이라며 곧 질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질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주는 따뜻함에 자꾸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일본어 다이조부와 비슷한 의미인데도 한글로 쓰면 왠지 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글에 매료된 첫 순간이었어요. 매일 밤 한글 영상을 보며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틱톡에서는 한글 캘리그라피 챌린지가 유행이었고 인스타그램에는 한글로 쓴 짧은 메시지들이 넘쳐났어요. 언제부턴가 저도 제 감정을 한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쁠 때는 행복해요. 슬플 때는 슬퍼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힘내세요라고 썼죠.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도쿄의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창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선 문자였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NHK에서 보도한 것처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 열풍은 단순한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글 자체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감성, 그리고 심리적 매력이 젊은 세대의 감정 코드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죠. 용기를 내어 신주쿠에 있는 한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선생님은 제1동포 분이셨는데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한글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한글로 쓰면 제 마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일본 학생들이 그렇게 말한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업이 시작되었고 한글의 기원부터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복잡한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어의 디지털 시대 장점도 알려주셨어요. 한국어는 입력이 빠르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일본어로 타자를 칠 때는 히라가나를 입력하고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글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한국어로 이메일을 쓸 때가 더 빠르다고 하더군요. 수업이 거듭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인들의 우리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며 가족을 중심으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류 드라마의 큰 매력이라고 했죠. 일본 드라마는 잔잔한 호수 같은 반면 한국 드라마는 경랑이 있는 바다와 같다는 선생님의 비유가 인상적이었어요. 변화무쌍하고 감정 표현이 강렬하다는 거였죠.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며 자주 울었던 기억이 났으니까요. 드라마 속 대사들을 따라 쓰면서 감정 표현의 힘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짧은 문장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비가 와요, 행복해요 같은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특히 힘내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일본어 간바레와 비슷하지만 한글로 쓰면 더 친근하게 느껴졌죠. 수업 후에는 동료 학생들과 한국 음식점에 가기도 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이유로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글이 주는 특별한 감정 때문이었죠. 한 친구는 한국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고 했어요. 일본인들과는 달리 더 진보적이고 감정 표현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전통이나 규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뉴얼 같은 것을 너무 중시하는 면이 있다고 했어요. 반면 한국은 인간 중심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저에게는 신선한 바람처럼 다가왔어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으시더니 일본은 최고의 나라이고 한국은 우리의 식민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냥 유행이니까 따라하는 거라며 곧 질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한글이 제게 주는 위로와 감동을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쳐 힘내라고 썼어요. 그 글자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글 교실에 몰래 다녔어요. 학원비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냈습니다. 선생님께 제 상황을 털어놓았더니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일본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 일본인 친구는 부모님 세대가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는 건 역사적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직접 한국 영화, 드라마, 노래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형성해 나갔다고 했어요. 한류의 힘이었죠. 집에서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한글로 일기를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공부를 이어갔어요. 특히 괜찮아라는 말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족의 벽 앞에서도 괜찮다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급히 한글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합니다. 나이 든 세대는 아직도 일본이 위에 있고 한국은 뒤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반대로 한국이 앞서고 일본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저희 가족 안에서도 드러났던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한국에 대한 편견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처리하는 대신 상대방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런 역사적 무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더 자유주의적이고 직접 한국의 문물을 접하며 자신만의 인상을 형성해 나가고 있죠. 선생님의 제안으로 신주쿠에서 열리는 K-팝 팬 행사에 한글 캘리그라피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작은 테이블을 꾸미고 색색의 붓펜과 예쁜 종이를 준비했죠. 여러분의 이름이나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를 예쁜 캘리그라피로 써드린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괜찮아, 행복하세요 같은 단어들이 인기였죠. 특히 일본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왜 한글을 좋아하는지 물었더니 한글로 쓰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솔직해질 수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성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좋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일본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현상입니다. 소녀시대가 일본에 처음 진출했을 때 많은 일본 어른들은 그들이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쇼케이스에는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요. 그 후 한국 패션품이나 유행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행사 중간에 NHK 취재팀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내 한글 열풍에 대한 취재였어요. 한글이 제게 그냥 문자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어로는 미묘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도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제가 한글 캘리그라피를 하는 모습과 함께 한글병이라는 신조어가 소개됐어요. 병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 무의식적으로 한글을 그리고 쓰고 읽으려는 행동이 반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TV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 인터뷰를 보고 계셨습니다. 미사키가 그렇게까지 진지했다니 놀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어쩌면 조금씩 변화하고 계신 걸까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와 한국에 대해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캘리그라피 부스를 찾았습니다. NHK 방송 덕분이었죠. 하루 종일 한글 캘리그라피를 써주며 행복했어요. 저의 작은 도전이 불꽃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한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청소년들이 쉽게 보이고 SNS에서는 자신이 쓴 한글 글씨를 자랑하는 영상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그리고 쓰고 읽으려고 한다는 점이었어요. 오빠 사랑해, 괜찮아 같은 짧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거나 아예 다이어리를 한글로 꾸미는 문화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진심을 담은 한글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 제 마음을 담았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한국은 제 꿈을 깨운 나라이고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났으며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건넸어요. 부모님은 말없이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읽을 수는 없으셨지만 제가 한글로 옮긴 일본어 번역을 함께 드렸거든요.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날 밤 우연히 아버지가 거실에서 혼자 K-드라마를 보고 계신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랑의 불시착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눈치채지 못하고 저런 따뜻함은 우리에겐 없었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가슴이 찡했어요. 아버지도 한국 드라마의 감정선에 감동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감정 표현과 끈끈한 가족주의, 우리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이 강렬하고 변화무쌍한 것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죠. 일본 드라마나 영화는 감정 표현이 세지 않고 잔잔한 편인데 한국은 경랑이 있는 바다처럼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감정선이 아버지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제 편지가 감동적이었고 자신들이 너무 고집을 부렸다고 인정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가 부모님과의 벽을 허물어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뭔지 물으셨습니다. 김치찌개라고 대답했더니 다음에 같이 먹으러 가보자고 제안하셨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음식을 먹자고 제안하시다니. 천천히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언어를 넘어 화해의 매개체가 되어준 거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예전에 참전했던 한국 출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얕봤다고 고백하셨어요. 하지만 요즘 K-드라마를 보며 생각이 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을 문화적으로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서 문화를 수입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국에서 도자기 같은 걸 많이 가져간 것은 그만큼 한국 문화를 높이 평가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서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앞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을 문화적으로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서 문화를 수입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국에서 도자기 같은 걸 많이 가져간 것은 그만큼 한국 문화를 높이 평가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서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앞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 행사와 NHK 인터뷰 이후 저는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SNS 팔로워가 늘어났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비난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에서 한글병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자국 문화를 잊고 한국에 빠져든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한글 열풍을 일시적 망상으로 폄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SNS에 달린 혐한 댓글이었어요. 일본어도 제대로 못 쓰면서 한글은 왜 배워? 조선인 흉내내지마 같은 악의적인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상처받고 위축되었어요.
한글 노트를 덮고 며칠간 공부를 중단했죠. 하지만 한글 교실 친구들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유키는 그들이 단지 과거에 얽매여 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혐한 분위기는 일종의 죄책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한국에 나쁜 짓을 했다는 죄의식이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을 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우리는 한글의 아름다움 알리기 캠페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한글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감정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표현하는 오늘의 감정이라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감정 단어를 한글로 소개하고 그에 얽힌 짧은 이야기를 공유했죠.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보고 싶어라는 말은 일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리움이 있다는 댓글이 달렸고, 힘내라는 말은 간발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글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꺼내게 해주는 창구가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언어였습니다.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우리의 캠페인은 조용히 확산되었어요. 한글이 주는 감동은 지우기 어려웠으니까요. 제가 상처받은 날 노트에 쓴 괜찮아라는 글자가 다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현상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젊은 세대는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열광하지만 나이 든 세대는 여전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서 온 문화적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 기성세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일본 사회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저항감은 역사적 배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가 지금까지도 문화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장벽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여행사 팸플릿을 들고 계셨어요. 서울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미사키, 우리도 한국에 가보자고 제안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를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여행을 제안하시다니.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어머니도 동의했다며 이미 예약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갈 거라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한국 음식이 맵다고 하던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며 웃으셨어요. 김치가 좀 매울까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한때 한국을 얕보고 한글 공부를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직접 한국 여행을 계획하셨으니까요. 젊은 세대가 직접 한국 문화를 접하고 인식이 바뀌듯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응답하라 1988이었죠. 가족애를 그린 이 드라마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감동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몇 장면에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런 가족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였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며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요. 어머니는 한국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셨고 아버지는 서울 명소에 대해 공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드렸죠. 아버지가 안녕하세요를 연습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귀여웠어요. 여행 전날 밤, 아버지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출장으로 한국에 갔던 사진들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을 낮게 봤다고 하셨어요.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제가 알려준 한국은 아버지가 알던 것과 달랐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성세대는 한국을 항상 뒤처진 나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신 거였죠. 어머니는 제가 쓴 한글 노트를 조심스레 넘겨보셨어요. 예쁜 글자라며 제가 이걸 쓰면서 위로받았다니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글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화해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긴장한 얼굴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고 어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공기, 소리, 언어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다며 아버지가 놀라워하셨고 한글 간판이 정말 예쁘다고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한국 여행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캘리그라피 실력이 늘면서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어요. 마음의 언어,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도쿄 시부야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였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년층도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쓰인 사랑, 행복,
희망, 위로 같은 단어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 방문객이 한글 캘리그라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고 답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제 마음을 한글이 대신 표현해 주었다고요. 전시회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제 작품에 감동했다며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사키 씨의 작품은 한국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거라고 하셨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일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점이 참신하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인사동의 갤러리에서 저의 두 번째 전시회가 열렸어요. 부모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한국 관람객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자 이내 편안해지셨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우리는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찾았습니다. 동상 앞에 서서 세종대왕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든 한글이 5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인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짝 눈물을 훔치셨고요. 우리 가족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언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통했으니까요. 귀국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글은 어쩌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문자를 넘어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생각났어요. 글자는 문명이지만 한글은 감정이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글은 제게 문명을 넘어선 감정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노트를 펼쳐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힘든 날엔 괜찮아라고 쓰고 행복한 날엔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요. 한글은 제 마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들도 이제는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이 제게 가르쳐준 감정의 언어가 가족의 벽을 허물어준 것이죠. 어머니는 요즘 제게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한글 기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한글은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것이 되었고 제 주변 많은 일본 친구들의 것이 되었어요. 작은 캘리그라피 교실도 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단어가 때로는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어 세계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한글이 제 세계를 바꾸었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글, 내 마음의 언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언어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살롱은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